전봉근 박사님, 북한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이 훌륭한 이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그리고 이관세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 세션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북한 일반적인 정세 전반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대외 관계, 대남 관계를 생략을 했는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북한의 올해 대미 정책, 북핵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발제문을 잠깐만 혹시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공유가 안 되는? 아, 되는구나. 어떻게 공유가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 예, 예. 어, 잠깐만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올해도 최고 한반도 정세에서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상태가 북핵 위기로 급변할지 또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질지라는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북한은 하노이 사태 이후 끊임없이 협박,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인 언산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러한 큰 도발은 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침묵이 이제는 자꾸 축적되다 보니 좀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올 2, 3월에 있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개최 그리고 코로나19 보건 방역 위기 지속 그리고 한국의 대선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한다 할 때 2022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북한이 내부 위기 관리와 대외적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의 대미 전략을 몇 가지 특징을 제가 그 소제목을 적었습니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북한의 어, 북핵 관련한 대미, 대남 정책을 저는 전략적 인내라고 재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대외 도발 자제, 북미 대화 거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도발의 정점,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아주 평화 공세의 정점을 보였습니다. 소위 사불 원칙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19년 자기 신년 그러한 그 정책 선언에서는 뭐 조선 반대에서 항구지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불변한 입장이며 의지다라고 굉장히 강한 그야말로 비핵 평화의 최고의 정점에 해당되는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여기에 나왔듯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라는 이 전제 조건이 만약에 지난 2, 3년간 조금 더 충족되었더라면 저는 그 이후의 상황, 공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가 저는 진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북한 핵 문제를 관찰하면서 하나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어, 한반도 평화 체제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많은 전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봉쇄, 방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에 상당히 협박도 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따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브링크맨십 디플로머시의 그런 관행을 재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적 인내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은 요인은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이 대외 정책이 거의 뭐 동면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 초에 있었던 저희 전망이 저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 최소한 상반기에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북한 내부의 위기 그리고 중국의 견제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북미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발 전술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대신해서 아주 강력한 경성 도발은 하지 않았지만 대안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연성 도발은 했습니다. 다양한 전시, 개발 계획, 뭐 단거리 미사일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2022년에 이러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현 정세가 그렇게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2월 동계올림픽,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것들도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는 대화를 제안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마냥 기다린다면은 이때 북한은 또 하노이 노딜 이후 장담했듯이 그냥 내부의 핵무력 증강에만 지속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2022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과거와 같은 새로운 북핵 위기의 국면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 지난 2, 3년간에는 어떤 제약도 없이 역량껏 자기의 물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 재료, 역량의 제한이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떠한 외교안보적인 제약 없이 핵미사일 역량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핵무기가 한 50개 있다고 이러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매년 한 5개 이상은 만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는 대개 한 100기의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상 북한은 우리의 북한 비핵화라는 그런 정책은 거의 사실상 물 건너갈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해봅니다. 지난 8월 달 IAEA가 북한 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핵 역량, 핵 활동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실험을 안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은 중단했지만 그에 대한 개발은 엄청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과학기술적인 실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022년 후반부터는 자기의 불만을 좀 더 표출하는 차원에서 뭐 핵실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보드라인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행동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유엔의 SDG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평소에 북한과 과거에 많은 뭐 접촉이 있으면서 북한이 어떠한 통계도 내놓지 않는데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는데요. 옛날에 캐도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통계를 국가 기밀로 간주했는데 왜 이러한 것을 내놓았을까? 내 생각에 이러한 것은 오로지 김정일의 결정 없이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막연히 제가 하나의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국가 통계의 공개는 김정은이 정상국가를 모색한다는 하나의 우리의 방정하는 자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재진입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탐색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지난 1년 사이에 아주 재밌는 좀 현상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안보 전략 개념이 좀 변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다양한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평소의 대외 관계관은 선악 개념, 이념 투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력 경쟁으로 보거든요. 세력 경제로 보는데 특히 이렇게 지난 9월 달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말했지만 북한은 처음 하던 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남한이나 미국은 우리 주적이 아니고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엔 헌장에 나오는 유엔 헌장에 있는 집단 안보, 컬렉티브 시큐리티 개념 그 차례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기들은 오히려 한반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균형을 깬다. 그러니까 전략적 균형, 전략적 안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 주로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북한에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이 자기의 전략 개념을 안보 개념을 조금 새로이 재해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저는 북한의 자신의 핵무장을 세력 균형과 전략적 안정으로 정당화하고 우리로서 물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이로써 이제 겨우 안정이 유지됐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및 미국과 대화 또는 협력에 나서려고 하는데 물론 잘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1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거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남북 관계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장 큰 우리의 난관 중에 하나는 다양한 북핵 협상 비관론 또는 무용론이 너무 이렇게 만연하다는 것이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개념들이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앞세션에 봤듯이 북한의 국가 전략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고 북한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 국가 전략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래 가격만 맞으면은 얼마든지 핵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살 준비가 저는 북한의 국가 지도자라면은 뿐만 아니고 리더십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교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 정책, 압박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여전히 저는 만약에 이러한 그 대화도 실패했고 최대 압박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하자, 방치를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최악의 옵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고 북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저는 전혀 아니다. 북한의 일관되게 지난 3년 공은 미국 코트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이 말 한마디로서 공이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 이런 현재의 정체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저는 옵션은 북미 간의 핵 동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향후 한 3, 4개월이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묻고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묻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러한 잠정 합의의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의 가능성은 저는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뭐 충분히 추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북핵 협상의 분위기 조성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 우리가 현재 평화체제 입구로서 굉장히 이 정부는 강력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지를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노무현 정부 때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듯이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 가능성 그리고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것인데 노무현 정부보다도 지금 미중 경쟁 때문에 그러한 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국은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어렵다면 저는 미국 없이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저는 남북 간에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북 기본 협정의 내용에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이국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미 과거의 기본 합의서 30년 전, 올해 지금 30주년이 됩니다만은 30년에 만들어진 기본 합의서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면은 저는 거기에서 종전 선언의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평화 체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올 상반기라도 새해 상반기라도 남북 간 정상의 그냥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들 너무 확산이 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취해온 핵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근데 전봉근 박사님은 그렇지 않다. 핵 개발은 성공했지만 나름대로 거래 조건이 맞고 하면은 협의가 가능한 여지가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기조로 그대로 갈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철 박사님 짧게 지적할 거, 코멘트 하실 거 좀 집중적으로 한 5분 정도 시간으로 좀 해주시죠. 이정철 교수님. 전봉근 네. 박사님 그 발제문에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 국가 노선으로 확인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적입니다. 아직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갔느냐라고 보는 점은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보 전략 개념의 변화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지난 국방 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전쟁 억지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10달 만에 그 표현을 바꿨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주목할 지점이다. 그리고 주적론을 없애면서 이중 기준론이 나왔다. 요거를 한 패키지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전봉근 박사님의 결론은 저는 동의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정책으로 대화 제안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기다린다면 북한은 대화를 전면 포기하고 정면 돌파전에 따라 핵무력 가속화, 도발, 재현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쓰신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원인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그 북한이 국내 정치 요인이 악화되면 도발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 요인이 악화되면 굴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재론자들의 일반적 견해고 도발로 갈 수 있다라는 견해가 이제 전 박사님 쓰신 건데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 요인은 너무 강조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두 개 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최근에 북한이 전략적 인내로 갈 거다 상반기 내내 이런 평가들 많이 하는데 1월 3일자 조선신보에서 북한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은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문자 수에 제한이 있는 매체 보도만 보지 마라.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이렇게 조선신보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면 그날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통전부장, 국제부장, 외무상 셋이 주도하는 분과회의를 했고 거기서 여러 시나리오와 논의가 된 거 아니냐.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이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라고 보면 그냥 이게 전략적 인내로 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전봉건 박사님께서 북한이 상대 코트에 공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공이 우리가 북한 쪽에 던졌느냐, 북한이 우리 쪽에 던졌느냐, 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은 북한이 우리 쪽에 다시 던져놓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정철 교수님은 전봉근 박사님 발표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한 서너 가지 측면, 국내 정치 약화와 도발 문제, 또 상반기에 전략적 인내가 지속될 것이라는 거, 뭐 등등 요 한 서너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종합을 해서 전 박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우선 먼저 박원근 교수님 토론을 듣고 전 박사님이 종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전봉근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인 논조의 상당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몇 부분만 조금 강조를 하고 아마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조 자체가 대외 정책도 그렇고 대내 정책도 그렇고 이 급진화가 강화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외 환경에 영향받는 북한의 변화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8년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2018년을 하나의 큰 전환으로 보기는 여전히 힘들다. 그리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도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병진 노선이 처음부터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2018년 12월에 북한 스스로 밝힌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가 그 전에 있었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2009년이죠.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과 대미 관계를 분리하기 시작한 그 연속 상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이 등장한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크게 그런 전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10년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 후에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이후에는 더 급진적인 모습들, 그걸 뭐 급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재군소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보수화라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 정책과 또 국내 정치적인 모습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이전보다는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라고 저는 뭐 판단되지는 않고요. 전원회의에서도 법기관들의 역할을 얘기했고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제도화된 사상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가 계속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하나의 급진화의 한 형태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대미 전략은 정면 돌파전의 연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정면 돌파전의 연속은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가겠다. 근데 이게 버티기 위한 목표, 핵 보유국으로 과연 미국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북한이 지금 출구를 막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적대의 정책이나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는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버텨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핵 보유의 정당화 담론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뭐 이정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중기준 철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던 남한이나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는 것,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얘기한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이 이 이중기준 철회와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중기준의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핵 보유에 자신들의 정당하다라는 그런 그 담론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9월 달 작년 9월에 김여정이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군비 경쟁 프레임 틀 이거는 우리 정봉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군비 경쟁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핵 보유 정당화 담론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글쎄 핵 보건미로 표현되는 북한 핵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위협 대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 보유한다는 그런 수동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세력 균형과 영내 안정에 기여하는 능동적 의미로 전환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가속화해서 군비 경제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오히려 핵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정당화의 담론에 등장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올해를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면 역시 뭐 코로나19 상황이 저는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이것을 국가사업 1순위로 올려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3월 한국 대선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한 5가지 정도 북한이 해야 할, 움직여야 할, 그러니까 우리한테 흔하게 북한이 보여줬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미 압박을 해야 되는데 기존 카드는 다 썼다라는 거죠. SLBM까지 써봤는데 별 효용이 없다. 세 번째는 미중 갈등 속에서 오히려 행동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북한이 ICBM을 쏘더라도 예전같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상황 악화도 영향을 주겠죠.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도발을 해왔던 북한의 행동 정향 형태를 우리가 봐왔고 그럼 또 한미 연합훈련 3월에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ICBM 혹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4월 달에 아까도 얘기 나온 김일성 생일 110년, 북한군 창건 90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ICBM에 대해서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략화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시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미국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정봉근 교수님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만 계속 제시하는 걸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부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인내의 내부 역동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한다면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양보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런 아마 3법을 같이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또 이 박원 교수님은 조금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전범 박사님 이 답변하시기 전에 그 전 세션에서 그 논의된 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경제 부분에서 8차 당대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그림이 1년을 평가하면서 결과를 볼 때 좀 달라진 것 같다.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롭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제기한 것이 농업 문제인데 이것은 그런 것과 함께 볼 때 여러 가지 수단과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뭐냐? 북한이 판단할 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대북 전략이나 이 여러 가지 상태가 급격히 변화되거나 자기들이 바라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없고 코로나나 장기적인 제재 국면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대외 협력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보존하고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대비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접근이 좀 달라지고 농업협력, 농업 문제는 뭐 늘 나왔고 식량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것, 인민들의 생활, 안정, 체제, 보전 무엇이 이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반기는 대개 그 기조가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외 협력이나 협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도발을 한다? 무슨 실리가 있을까? 또
지금 이 대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깥에 그러한 전선을 피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상황,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에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도 쓰고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발도 하고 또 협상에 유력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강압적인 방법도 쓰고 했지만 지금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계획된 대로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라든가 계획된 대로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 아닌가? 관계없이 꾸준히 자기 나름대로 그건 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의 전환점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박원권 교수님이 그 이 압박, 이 도발 뭐 이런 것이 뭐 될 것 같을 수도 있다. 뭐 5가지 뭐 얘기하시면서 글쎄 그것이 과거의 그 패턴하고는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곤 박사님, 그 이정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조금 답변해 주시고 박원권 교수님 지금 제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지금 사실은 이미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미 모두 국내 위기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 문제는 이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강한 좀 이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현재 50개, 10년 있으면 100기. 그러면 당연히 비핵화 비용도 증가할 뿐 아니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은 옵션이 한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동맹에 더 완전히 의존하고 안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퍼부어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느 세계 다 국내적인 지지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냥 잠시 전략적 인내로 기다린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 내부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다. 그럼 한국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한 10년 있으면은 이미 30년을 우리가 그렇게 지났는데 10년은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뭐 받아들인 나라도 꽤 생길 것 같고요. 북한도 이제 핵 무기가 100개나 되는데 거기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나서서라도 미국, 북한을 중국을 들쑤시해서 이렇게 들쑤시해서 핵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은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북한이 아마 어쩌면 최악의 자기들이 봉쇄 상태에서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95년도 같은 대량 기아 상태가 나는 거겠죠.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프리코셔너리 사전적 이렇게 예방 조치로서 농촌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자체가 서스테너빌리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지도부는 국가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어쨌든 국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더 확대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봉쇄 상태도 전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북한은 현재로서는 견딜 수 있지만은 조금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견디기 힘들게 되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 그렇지만 되게 굴복하기보다는 저는 반발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의 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반기 되면 조금 어떤 타겟책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냥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내 문제에 집중을 하더라도 한국은 하여간 이 북핵 문제, 평화 체제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박원근 교수님 뭐 추가로 뭐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이정철 교수님이나 예, 이정철 교수님 예, 없으시더라고. 뭐 예. 1분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네. 제가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그 북한의 체제가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보면 말리거나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좀 급진화로 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전체 추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황일도 교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불확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정말 ICBM을 보유하겠다, 실전 배치하겠다 하면 시험 발사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한 것이고요. 근데 북한이 고민은 ICBM이 과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정말 이 ICBM 테스트를 하면 미국이 본토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수동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저희 정 교수님, 정봉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미국과의 담판인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이상 바이든 행정부를 흔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카드는 저는 ICBM이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북한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또 예, 이제 대충 뭐 이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대남 분야, 남북 관계하고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 분야는 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남북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봉근 박사님, 이정철 교수님, 박원근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대남 분야의 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께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10분, 1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북한대원적 양무진입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개최했던 그 당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남 정책은 무엇이고 남북관계 전망은 어떠하고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문제와 관련된 분량은 아주 작습니다. 물론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대남 문제는 직접적인 언급과 간접적인 언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이 원칙적 문제들과 전술적 방향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간접적인 언급은 아마 국가 방위력 강화를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외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토론을 하고 결과물까지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남북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볼 때 저는 이중잣대 철폐와 적대정책 폐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언급한 전술적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해 놓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전술적인 방향은 전술의 그 불변성이 아니라 전술의 가변성에 좀 무게중심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5일이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 자신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의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개선해 온 것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성능 테스트의 의도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남측인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하면서 빨리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적대의 정책 폐기를 공포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음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 전망은 좀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로 2월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북한이 이 체육성이 대중 편지에서 북한이 선수단은 파견하지 않더라도 북중 관계들을 고려해서 고위급 외교사전 파견의 결단을 만약에 내린다면은 의외의 사항이 발생할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둘째로 상반기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5월 11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아마 기선 제압 차원에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형의 결과가 우리에겐 최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절제된 대외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남 메시지를 유보한 것은 향후 코로나 완화와 같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은 언제든지 답보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핵능력 고도와 같은 이러한 문제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 문제와 군수공업 분야의 언급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습니다. 특히 대남 대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유보하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관망 탐색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도적 상황 관리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중점 사업과 우리가 추구하려는 중점 사업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남북관계 복원을 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보건의료사업과 농업협력사업 그리고 자연재해 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측은 이중잣대와 적대 정책 문제 등 북측이 원하는 대화를 제의하고 북측은 보건의료, 자연재해 등 우리 측이 원하는 대화를 제의한다면은 대화의 의제 선정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남북한 모두의 편이 아닙니다. 대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정상화 시간을 앞당기면 남북한 모두 성자가 될 것이고 대결을 비롯한 남북관계 악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남북한 모두 패자가 될 수 있음을 남북한 모두 상기하기를 바라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에 포인트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를 전망하면서 불확실하지만 절망만은 아니다. 대화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상반기에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출범 시에는 전략 도발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복단대 정계영 교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용환 박사님.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사실 금방 양무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관련된 혹은 대외와 관련된 입장을 굉장히 간략하게 거의 한두 문장 정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1월 5일 날 초음속 미사일 시험한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에 대한 해석들이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 역시도 이제 북한이 볼 때 아마도 정세 판단이 그 정면 돌파전의 기조를 유지하고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전의 정세 판단의 기초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한동안 간다. 그러면 그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하고 가겠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아마도 단기 전망은 뭐 북한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각자 자기네 사정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사전적으로 미리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 그 자기들이 정한 원칙 하에서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번 그 전원회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2022년에 있을 주요한 변수들 몇 개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3월에 한국에 대선이 있는데 3월이 한미연합훈련 시기하고 겹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미루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3월 한국 대선과 한미연합훈련이 겹치는 시기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연합훈련에 대해서 무슨 고강도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합훈련 금방 그냥 넘어간 적도 없었다는 점에서 3월 대선과 연합훈련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5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5월에 예정대로라면 한국의 우주발사체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한 점입니다. 그 작년에 북한이 뭐 관련된 무슨 그 과학자 대회인가 이런 걸 하면서 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혹은 상반기의 변수 중에 중요한 거는 베이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베이징까지는 아마 중국의 대외 전략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아마 로키로 가지 않을까 싶지만 베이징 이후에도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계속 로키로 갈 거냐는 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이징 이후에는 중국의 대미 전략, 이런 세계 전략이 좀 더 공세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 의문이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단기 전망을 보면 구조적으로 어떤 한반도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어떤 요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선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그것과 겹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고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 고비에서 굉장히 무슨 혁신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ICBM 실험을 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비들마다 아마 그 상황 관리와 관련된 알람이 울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에는 북한이 이제 지금은 그 코로나 상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경을 개방해야 될 거고 국경을 지금처럼 차단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질병이라면 결국에는 북한도 면역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 면역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시기를 북한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앞에 했던 그 위기 상황 국면과 또 다른 국면의 어떤 시기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역시도 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면역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처럼 이 차단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건지 중국이 지금처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또 다른 어떤 그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닥칠 수도 있을 텐데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대처라든가 하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북한의 국경 개방이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는 점에서는 북한이 아마도 그러저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밝히기에는 자기들이 원칙은 있으나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무진 교수님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두 가지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부정적인 면에서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경 차단이 지속됐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방을 못하고 그 공급망의 위기 같은 또 이 다른 안보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에서 또 다른 상황이 조성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변화 국면에서 과연 이런 것을 차단하면서 어떻게 줄기를 잡아가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뭐가 접점이 안 찾아진다고 해서 그냥 아까 전봉근 박사님 말대로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던지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단대의 조선한국연구소장 정계영 교수님이 중국 측에서 또 이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복단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영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시간 문제로 저희가 빨리 그게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토론은 일단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그게 북한의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건 몇 가지 그 키워드로 아마 그게 내부 문제는 그냥 이런 제로 개방 때문에 바로 그게 제로 감염자의 그런 그 성과를 이렇게 거두었지만, 바로 그리고 그 제외 그 제로의 대외 접촉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은 내부 상황이 좀 심각한 그런 그 편이 심각한 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첫째로는 바로 그 방역과 민생 이게 등 두 가지 그게 딜레마가 되는 그런 그 내부 사정을 빙상 처리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그리고 민생 올리기 하고 그리고 사회 안정에 동시에 아마 달성하는데 워낙 그게 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이 그리고 지금은 워낙 그게 지금 북한이 워낙 그게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책도 지금까지 아마 일단 차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 국내에 그게 몇 군데에 그게 코로나 발생자 때문에 그 북한이 항상 그게 국경을 이렇게 개방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워낙 이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그게 북한이 기술로 방역과 민생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내부 상황이 어려워도 중국의 그게 식량능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걸 직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북한이 대외적으로 신호를 그게 방출을 해두는 것을 이렇게 삼기고 있다, 그런 것이 그게 조용히 그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그 협상 카드 그리고 협상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로 패스로 그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폐쇄 기간을 이용해서 중미 관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가 이익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에 북한이 워낙 그게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워낙 지금 하고 있는 양대의 그런 난제를, 하나는 이런 코로나 극복, 두 번째로는 중미 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게 북한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 바로 지금 워낙 그 자기의 그런 실력을 양성을 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취소나 그게 한미군사 훈련의 강등 그런 것들을 일단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게 두면 불출 그런 정책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워낙 대외에 그런 거 신호를 방출해 주는 것은 중국 대사 교체,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초고음속 그게 무기 실험만 했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대외에 그런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게 김정은 표의 그런 조선이라는 그게 새로운 그런 이미지 다짐에 주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북한 체제 그리고 북한 사회의 정상화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게 북한 체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게 그런 체제를 이렇게 다지는 그런 것이고, 셋째로는 바로 그게 김정은 표화. 지금 워낙 체제는 바로 거도한 승과로 김정은의 집권 정당성 그리고 부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안보 경제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의 그런 로드맵은 김일성 표의 부분 길성 발전 그리고 김정일 표의 부정과 시정 등을 통해서 김정은 표의 그런 확립 등의 그런 조치들을 일단 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워낙 노동당과 인민군 그리고 정부의 그런 정리를 통해서 실제 총대력과 집권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부의 그런 소위 선진대사로 젊은 간부들로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있고, 특히 김여정 등의 그게 본군으로 통해서 정권의 자신감 등을 과시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나머지로는 바로 김정은 집권 하에 그는 조선의 유대성으로 통해서 김정은 표의 조선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서의 명칭을 뭐 이렇게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진 이렇게 걸기, 그리고 직무의 변화 등으로 통해서 새로운 소위 김정은 표의 조선을 새로운 김정은 표의 그런 정치를 확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워낙 그게 접근하고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접근이다.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이완, 취소 등을 꼽힐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소위 삼중 안보 개념을 통해서 명시화해서, 즉 북한의 안보 그리고 한국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엮어서 동시에 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서로의 안보를 이렇게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북한이 그게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북한의 태도는, 지금 북한의 태도로는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 계속 구호만 하면 안 되고, 실무가 어떠한 북한이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실무가 선행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행동으로서는 일단 그게 초고함수 실험으로 통해서 자기의 그게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불쾌함을 표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올림픽 불참에 그런 행동으로 통해서 대외의 관계를 일시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종전선언에 좀 그게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게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북한 문제는요, 앞으로 아마 그게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와 전제 조건에서 변화되어서 한반도 문제의 일환 그리고 보통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전장은 북한이 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대가는 바로 핵 문제는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더 큰 평화와 안정 문제를 하자는 북한의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북한의 생각으로는 내가 너무 그게 너그러워서 미국을 적의 핵열에서 빼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도 핵 문제의 그런 소위 해결 술책은 다른 방향으로 이를 털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고립 환경에서 지탱하는 기법을 습득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북한이 경이로운 그게 2년 간의 그런 봉쇄를 이렇게 겪어왔고 든든히 이어서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쪽의 생각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자력 경생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행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자신감 같은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중미 관계 등 국제 환경의 변화를 적응을 해서 그리고 정교로운 그런 외교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국가 이익을 확보 그리고 이런 그 북한의 국가 이익을 그게 얻어내는 그런 그 외교 패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대남의 그런 그 기본 기본 틀은 한국을 어떻게 이런 중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미 경쟁에서의 북한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그게 양 교수님의 그런 글을 이렇게 그 토론문을 이렇게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정계영 교수님이 그 마지막에 세 가지 재미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와 전제 조건에서 한반도 문제의 일부화와 보통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문제와 두 번째는 경제 문제 분야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고 발표됐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코로나와 이 장기적인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그 이번 발표에 나왔다고 했는데 정계영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고립해서 생존 방법을 습득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중미 관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정교한 외교 행태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남쪽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서 자기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아주 정교한 외교 행태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아주 중요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강조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끝났고요. 뭐 저기 토론을 최용환 박사하고 뭐 정계영 교수님 하셨지만 뭐 특별히 뭐 양 교수님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보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남북 관계 토론을 보시고 그 전봉근 박사나 이정철 교수님, 박원근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할 거 계신가요? 더 질문을 좀 하신다든가 뭐 좀 뭐 딴 거 다 나가셨나요? 계신가요?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하시거나 뭐 혹시 좀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그 새 방법을 터득한다는 얘기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생존 방법을 습득해서 민생 문제 해결한다는 거요? 네네. 그 정계영 교수님, 정계영 교수님 그 마지막에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부연해서 하시죠. 지금 제가 제 생각은요. 일단 그게 뭐 이렇게 북한이요. 워낙 이게 1인 간의 그 국경 봉쇄를 통해서 원래 제재하는 환경보다 더 그게 심각한 그런 그 고립 환경에 이렇게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환경 하에서 원래 엄혹한 그런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그게 뭐 이렇게 겪어냈고 지금 이런 더 심각한 그런 환경에서 더 그게 좋은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 아마 그게 일단 대미 그게 소위 대미의 투쟁 속에서 그리고 대남의 그런 투쟁 속에서 더 많은 그런 그 원래 제재 때보다 더 많은 그게 등교로운 그런 그 외교의 그런 그 기법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마 그게 이거성 뭐 이렇게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번에 그 주북 중국 대사 그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때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간 건데 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북중 국경을 풀려고 하다가
중국 쪽이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북중 국경 푸는 거를 중국 쪽이 유보했다. 이런 설을 엮어가지고 최근에 북중 관계의 전략적 소통이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워낙 북한이 그게 북한 국경 뭐 이렇게 여러 보는 것은 몇 가지 몇 회의 그런 시도를 뭐 이렇게 했죠. 그게 5월부터는 항상 그런 소식이 뭐 이렇게 날아와요. 북한은 뭐 꼭 그게 개방한다. 그런데 바로 그게 동부 지역이나 중국의 동부 지역이나 그게 중국 내부에 원래 그게 뭐 이렇게 오미크론 그게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게 시도했다가 일단 그만두는 경우가 워낙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방역 조치도 실은 지금 그 방역 조치는 워낙 그 지난 5월 6월보다 훨씬 더 그게 엄격해졌죠. 그래서 북한이요 또 여기 그 기술로 그게 국경 개방 문제를 그게 해결을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그 소도 부스로 그게 설치해서 그냥 그 화물하고 뭐 이런 사람을 그게 뭐 소도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도 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도저히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왜냐면 그게 격리 시간하고 다른 그게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연식도가 워낙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했죠. 그렇게 실은 그게 일단 그게 실은 그게 중국과 북한 간에 이래 거의 그 소통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실은 중국의 경우로는 수시로 북한의 개방을 워낙 뭐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 특히 동부 지역에 많은 그게 뭐 그런 그 소공성인들이 워낙 그 북한의 개방을 워낙 이렇게 뭐 이렇게 바라고 있었지만 그게 북한 그게 내부 사정 특히 코로나에 대한 그게 우려 그게 그 걱정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예. 아마 중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또 다른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도 간단히 하나만 네. 질문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상당히 견딜만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옛날에 우리가 북한을 평가할 때 북한은 뭐 스스로 자기들은 뭐 주체 경제, 자립 경제를 했지만 그거 다 신화고 허구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제로 이렇게 완전히 봉쇄 경제 체제에서 스스로 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억지로 뭐 여러 가지 뭐 화학, 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그 수술한다는 것에 대한 무지무지한 비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있을 텐데 외화도 없지. 그리고 다양한 외부의 그 거래도 없지. 뭐 소재도 여러 가지 뭐 원료도 수입도 못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뭔가를 외부로부터 도움을 원할 것이다. 뭐 한국이 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이런 것 속에는 뭔가 현재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 변경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지금처럼 북한이 완벽한 경제 봉쇄 경제 속에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았다 이러면 사실 혼자서 조용히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경제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또 저한테 뭐 이렇게 던져두시는 질문. 정계영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코로나나 그 여러 가지 그 이 제재나 상당히 어렵고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북한 경제로 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그 내구력의 한계도 올 텐데 지금 정계영 교수님으로서의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는요. 실은 아마 그게 일단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북한이요. 워낙 지금 그 북한이 그게 실은 대외적으로 특히 그게 중국을 향해서 그거 봉쇄하고 있지만 외부의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그런 통로로 일단 북한에 들어오는 그런 물자가 특히 민생 그게 민생 필요 그런 필수품들이 아마 그게 일단 들어오는 거 일단 다 이렇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몇 달인지 제가 뭐 이렇게 까먹었는데 아마 그때는 일정한 기간에 뭐 외부 물자가 북한에 뭐 이렇게 배로나 뭐 다른 그런 거 원반 수단으로 일정 기간에 다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달간의 그런 그게 일단 그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달간의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그게 변경 지역에서 내륙 지방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그게 너무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은 그게 물자가 일단 쉽게 북한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이렇게 지탱할 수 있고 그 민생은 그게 아마 그게 보도 기사보다 아마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전원회의 당중앙 제4차 당중앙 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대외 분야, 대남 분야, 남북 관계까지 총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대략 이 지금의 이 북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짧게는 상반기, 길게는 뭐 1년 정도 전개될 내용들이 대충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상반기도 이 지금의 이 부정적인 전략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는 3, 4월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뭐 등등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여러 가지 제재가 또 지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방치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새로운 또 국면,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국면으로 가기 전에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대충 얘기가 되면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많은 논의가 돼서 많이들 토론이 돼서 많은 공부가 됐고 보람 있는 그러한 토의였던 것 같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오늘 발표하신 발표문과 토론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한 이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오늘 줌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들을 수 있고 또 저희 학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릴 겁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 그리고 멀리 길림대의 장혜지 교수님 중국에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또 복단대의 정계영 교수님 그리고 시라이 시사시 선생님 이렇게 또 멀리서 또 이렇게 한국의 이러한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그리고 2022년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